안녕하세요. 미래스테우 VIP 컨설팅팀의 김재현 수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의 전체적으로 하반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가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상반기와 그 이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글로벌 금융이 닥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폭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크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가 금융 위주의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폭이 크지 않은 채로 주택가격이 파란색 라인인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전체적으로 2013년이 되면서 재상승을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지방시장이죠. 지방시장은 조정이 됐을 당시에도 그렇게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같이 흐름을 보였지만 대구, 부산, 대전 같은 그런 지역들이 각자의 시장으로 좀 흩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는 양극화의 추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추세를 좀 한번 지역별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여기 지역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상승하기 직전에 서울 지역의 그중에 제일 비싼 지역부터 제일 싼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제일 저렴한 지역부터 2019년도에 제일 비싼 지역부터 제일 싼 지역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비싼 지역,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한 가장 비싼 지역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 비강남권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3년대는 3배 정도의 차이, 제일 비싼 지역과 제일 싼 지역이 3배 정도의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2019년 이후로는 지금 3.5배로 확대되고 지금은 이런 격차들이 좀 더 벌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도 지역인데요. 경기도 지역은 좀 더 양극화된 추세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지역이 과천 지역이고요. 제일 싼 지역이 사실 이제 경기도 연천군 지역인데 제일 비싼 된 지역에서부터 제일 싼 지역까지 가격 상승률이 2013년도, 2019년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쭉 보면요. 이런 가격 격차가 2013년도는 4.7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8.7배로 확대가 돼서 올라가는 지역의 상승률이 아주 집중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 과천, 판교, 위례, 광교 같은 신도시 지역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쪽 지역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첫째, 아파트 비중이 높죠. 둘째는 새 아파트의 비중이 굉장히 더 큽니다. 전반적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선 신도시로서의 인기가 크기 때문에 예전에 분당, 삼본, 평촌, 일산 신도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듯이 최근에는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강세를 많이 보이는 그런 양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인기 지역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에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 특별히 새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많이 올라가서 양극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들은 비강남권 지역에 비해서 나중에 만들어졌죠. 새 아파트의 비중도 높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투자들이 모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양극화의 추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양극화의 추세가 시간이 이를수록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전국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인데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2012년과 13년도는 시장이 안정 국면을 보이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로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 자체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가 인근 지역보다 쌉니다. 싸다 보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들이 청약 쪽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청약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많습니다. 지방은 대구, 대전, 광주가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거기는 아파트 비중이 높고 주택 보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으면서 신규 분양 시장으로 그 수요 쏠림이 집중되었던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5, 6, 70대 이상 분들이 자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어디를 선호하신다면 사실은 은행 예금 아니면 부동산 쪽을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금리로 인해서 은행의 예금 자체에 그렇게 매력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부동자금으로 나오면서 그 부동자금 자체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고 대표적으로 아파트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산 보유자들, 전국에 있는 자산 보유자들이 전국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권 지역 쪽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누리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전국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쪽 지역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기 지역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요. 경기도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판교, 위례, 분당, 강교 같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한 그 가격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올라간 지역과 안 올라간 지역의 가격 격차는 경기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광역교통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금천구가 서울 지역에서 2013년도에 가장 가격이 낮았는데요. 금천구가 가격이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안산선이라고 안산에서부터 마포 지역까지 나갈 때 보통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전에 신안산선이 2025년 이후로 개통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신안산선을 통해서 마포나 여의도 지역으로 가는데 30분 만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쪽을 관통하는 지역들이 이제 금천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통이 돼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산에서부터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 되고요.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GTX입니다. GTX는 파주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되는 그런 노선인데 이 노선 자체가 이제 파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서울역과 삼성동과 수서와 그리고 동탄을 거쳐서 가는데 시속 200km로 이제 빠르게 이제 38분 만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의 광역 교통망의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이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GTX가 될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GTX B 노선, C 노선도 있는데 B 노선, C 노선은 계획은 되고 있지만 생길 때까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지금 신분당선은 광교 신도시에서 분당 판교를 거쳐서 양재와 강남역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이어지도록 이제 북쪽으로 강남역을 지나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도록 2021년 이 정도 되면 개통이 되고요. 그 이후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환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산까지 가는 게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도심 지역과 강남 지역과 분당 지역과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기 지역들, 판교 분당 지역을 갖다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노선이 될 것 같고요. 동북권 경전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동북권 경전철은 노원 지역과 강북 지역에서부터 강남 나올 때 1시간 반 걸렸는데 이제 2025년 개통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원 지역에서 강남 나올 때까지 30분 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 수도권 서울 지역의 동북권 지역에 전체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동북권 경전철이고요.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에서 지금 강남으로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에서부터 신사동까지 쭉 거쳐서 이제 송파를 지나서 이제 신사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쪽 지역이 된다면 강남 지역에 지금까지 그 역세권이 아니었던 상대적으로 조금 교통 여건이 안 좋았던 지역들도 많이 개선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대전의 유성구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광역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가격 갭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경기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판교, 위례, 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새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이쪽 지역에 주로 성장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IT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쪽에 주간 유동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그런데 15만 명이 부가가치 생산 총액이 부산의 350만 명의 부가가치 생산 총액을 넘어선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경제 부가가치를 갖다 이끄는 지역들이 판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노 테크놀로지, 이제 성장 산업의 하나인 나노 테크놀로지가 연구소가 거기에 상당 부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 연구소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판교나 위례나 광교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축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학력자에 지금 고소득자들이 많이 몰리는,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면서 그랜드 R&D 벨트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쪽 지역이 인기를 앞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신규 분양은 여전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이라든지 지방광역시에 여전히 신규 분양들, 특히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인간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서도 좀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앞으로의 강세는 지방에 비해서 좀 더 양극화의 추세가 좀 뚜렷할 것 같습니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그런 그 가격갭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들면서 2030년 이 정도 될 때까지도 인구가 이제 최고점에 달해 인구가 줄어드는 그 단계까지 갈 동안에 서울 수도권 위주의 시장은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제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6월 17일과 7월 10일 두 번의 대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대책 자체가 하반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이 있는데 투기과열 지역이 좀 더 규제가 강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투기과열 지역에 비해서 조정대상 지역이 규제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지역 자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월 17일 날 이 규제 지역에 새로운 지역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규제가 되냐면 첫째, 가계대출이 지금 이제 강화가 됩니다. 가계대출 자체가 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는 전입을 해야 될 의무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LTV나 DTI 그래서 대출할 때의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을 넘어서면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15억이 넘어서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10억을 넘고 있는데 이쪽 지역들은 자기 자산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만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러한 대출 규제에서 상당히 수요 억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세금은 뭐냐면 세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굉장히 중과가 됩니다. 특별히 6.17 대책에는 이 중과세율 자체가 이제 10%, 2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70 대책으로 이 세율 자체가 더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 세율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매도를 하신 분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법이 바뀌기 전에 절세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매각 대안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기과열 지역에 여기 조합 설립,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위 양도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투기과열 지구가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가 된 지역들은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 지위 양도,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언제 팔 수가 없냐? 조합 설립이 끝나면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조합 설립이 사실상 재건축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데 초기부터 이제 조합원 지분을 팔 수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투자 자체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유일하게 매매가 가능한 건 뭐냐면 재건축 조합원 지분 중에 10년 이상 보유하시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만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을 매각이 가능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점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재개발의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누가 몇 평에 들어가고 몇 평에 들어갔을 때 추가 부담을 얼마 내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단계가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는 재개발 지분도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이번에 6.17 대책에 포함된 것 중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는 6월 27일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에 따라서 주택을 산다든지 상업시설을 살 때 주거시설 같은 경우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될, 거주할 만한 사람만, 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실제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거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상가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만 상가를 살 수가 있고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사업 용도로 쓰고 일부를 임대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6월 27일부터 1년 동안 적용이 되고 여기 있는 부동산 관련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매수할 때 이러한 그 조건들을 다 적고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수요 목적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투자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이런 그 규제로 인해서 청담동과 상성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시장은 상당히 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 중에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대출의 내용도 있고요. 전세대출도 강화가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군의 재건축 같은 경우 이번에 2년 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6.17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 내가 분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하셔야 됩니다. 2년을 거주하셔야 되고요.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시장이 허용되는데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아야 될 조건이 뭐냐면 재건축 조합이 올해 말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 신청이 되는 조합에 한해서만 지금 2년 거주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강남 지역의 상당수의 재건축 조합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신규 분양을 받을 때 혜택이 있다는 사실, 그 점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법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법인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주택을 가졌을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다 출자를 해서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에다가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내가 소유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그 지금 대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의 효과들이 굉장히 이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법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이 혜택 자체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종부세도 많이 내셔야 하고요. 이제는 법인을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인을 통한 절세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되고 이런 혜택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전략들은 대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법인 설립에 대한 니즈들도 많이 약화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 이제 70대책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대책이 나왔죠. 새로운 대책에 공급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그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대안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입니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은 LH공사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안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서 민간주택도 이제 내 집 마련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완화가 될 계획입니다. 요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그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사실상 임대사업이 이제 그 법규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임대사업에 이제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70대책 이후로는 사실상 임대사업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임대사업 자체도 등록하는 것 자체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17 대책에 포함됐던 그 내용이 더욱더 강화가 돼서 이런 내용을 보면 현물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세제 혜택을 안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신탁 쪽으로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신탁에다 그 소유권을 맡기게 되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탁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탁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인정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을 통해서 올해 절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 보유세 절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라는 것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 양도를 하게 될 때 1년 내에 팔든지 2년 내에 팔든지 이런 식으로 샀다가 금방 팔게 될 때도 단기 양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거든요. 이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건 한번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꼭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무사분들께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세무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1억 이상 VIP 고객이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세무사분들께 의뢰를 주시면 절세 혜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6.17 대책과 70 대책으로 해서 다주택자 보유문 증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은 사실상 세제 강화로 해서 증가가 되고요. 또한 단기 차익 1년 내에 팔든지 2년 내에 팔든지 하게 되면 양도세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중과세율 자체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규제가 돼서 실제로 내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집에 앞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대출 규제도 많이 엄격해져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유할 때의 부담, 팔 때의 부담, 또 한 가지 매수할 때 대출을 통한 매수 수요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라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반기의 시장 자체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강화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법의 변화가 있는데요.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뭐냐면 지금 전세는 2년 주고 있죠. 임대차 3법이 나중에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이제 전세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년에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5% 이하로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 보호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 보호가 되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앞으로 전세금 올리기도 힘드니까 미리 전세를 올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전세를 1년, 전세 기간이 법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전세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고를 시점에는 아마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들도 좀 중요한 부분의 요소로 좀 보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규제, 보유세 규제 등에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보유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또한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움직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관망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조정폭 자체가 조금씩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폭락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좀 있는데 사실상 폭락이 됐던 시절 우리나라가 3번의 그 주택 가격에 큰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91년도 3조 호황이 끝나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98년도 IMF가 닥치면서 떨어졌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닥쳤으면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부 충격이 외부의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아 조정폭 자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3번의 흐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주택시장의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안정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요.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긴 했지만 이게 완전한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반기에는 조정폭 자체는 좀 완만하게 조정되다가 이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낙폭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투자의 시점을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세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좀 해가면서 매각의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폭락 자체는 가능성은 좀 약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잠깐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은 좀 앞으로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시 전월세 시장의 상승이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시든지 청약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신다든지 이런 쪽에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은 여하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좀 지혜로운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스테우 VIP 컨설팅팀의 김재현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0년 미래스테이 온라인 자산관리 콘서트는 해피빈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